원숭이를 죽이고 프로 경영자가 되라.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법한 상황을 익살스럽게 다루고 있어 재미있고도 쉽게 읽힌다. 이 책의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는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그 시작은 매우 작은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등장인물 각각의 심리를 치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저자인 언컨은 삶의 행간을 읽는 독특한 눈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하나 폭로하는 방식으로 프로 관리자의 요건을 찾아다닌다. 저자에 의하면 우리의 조직 생활이란 일종의 심리전이다. 우리는 마치 게임을 하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교섭하고 있다. 관리자는 바로 이러한 심리전의 전 과정에서 부하들의 머리 위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관리자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부하들을 만족시키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대개 부하들보다 바쁘다. 때론 눈썹이 휘날리게 복도와 사무실을 뛰어다니며 퇴근 시간 이후는 물론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일을 해도 밀려드는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하기가 일쑤이다. 반면 부하들은 항상 업무로부터 빠져나갈 기회만을 찾는 듯이 보인다. 그들은 늘 시계를 쳐다보며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들의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생겨나고 마침내 조직 내의 인간관계마저 뒤틀리고 만다. 저자인 언컨은 오늘날 회사 조직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같은 병폐가 그야말로 사소한 관리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할 법한 문장과 행동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저자의 섬세한 집착은 그야말로 예술적이어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저자는 기업에서 직원들이 흔히 하는 일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매우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살맞은 느낌을 준다. 저자의 눈에 회사란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를 돌보고 키우는 원숭이 동물원이다. 이곳에서 임직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숭이 떠넘기기 게임을 하고 있다. 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여 허덕이게 되고 이 게임의 승자는 남아도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느긋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교묘한 룰에 따라 진행될 뿐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게임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언컨은 바로 이 게임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여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원숭이 떠넘기기 게임에서 늘 부하들에게 패배하곤 하는 한 관리자가 우연한 계기로 이 게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어 프로 관리자로 재탄생하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특히 5장과 6장에서 4명의 부하들에게 압박당하는 관리자의 신세를 묘사한 대목은 가히 압권이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이 대목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밀린 업무 때문에 휴일 오전에도 회사에 나와 사무실에서 서성이며 한숨 짓는 직장인은 감옥에 갇힌 수인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자기가 밑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은 골프장의 그린 위에서 낄낄거리며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자신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서류에 묻혀 한숨을 짓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주인공은 그 회사에서 15년이나 걸려 뼈 빠지게 노력하여 승진 코스를 밟아왔으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매일 상사, 동료, 부하들은 전화, 문서, 팩스, 음성 메일, 이메일 등으로 쉴 새 없이 일거리를 안겨준다. 집안일도 제쳐놓고 일에만 매달려 보지만 언제나 일을 쫓아가지 못해 허덕인다. 저자는 이것이 부하들을 올바르게 통솔하지 못하는 관리자의 비애라고 규정한다.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까지 곁들여 원숭이 떠넘기기 게임을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 한 줄 한 줄이 재미있다. 사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참여하고 있는 게임인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에 쓰인 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을 갖게 되는 것은 저자의 표현이 너무도 익살맞고 자신감에 넘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로 원숭이 관리자. 설명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조지와 복도에서 만났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다. 이번에는 내가 프로 관리자일 경우이다. 그와 내가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이미 원숭이는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 관리자인 나는 놈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여 그놈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이다. 나와 마주친 조지는 이렇게 말한다. 엉컨씨,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우리를 문제 삼지 않고 조금 더 두고 본다. 우리는 복도에 선 채 30분간 그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30분이 되었을 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조지, 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줄 몰랐네. 그만 가봐야겠네.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짧군.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세. 이렇게 되면 원숭이는 매우 애매한 상태로 있어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더 생각해 보자라니. 조지, 내 생각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팀에 단 2사람밖에 없는 것 같네. 자네와 나 말이야. 그래도 내가 상사니까 아무래도 자네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군. 그런 후에 오늘 오후 4시 반에 내 사무실로 오게.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이지. 나는 그를 자유수준 척도상 어느 단계에 둔 셈인가? 3단계이다. 3단계는 제안을 하고 상사와의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이다. 원숭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등이다. 누가 실무자 역을 맡았는가? 조지이다.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감독의 역할이다. 부하들로 인한 시간을 뺏기지 않는 나는 오후 2시경 여유롭게 복도를 거닐다가 조지의 사무실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말한다. 이봐 조지, 원숭이 데리고 잘 놀고 있나?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는 질문은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임을 명심해라. 이제 만일 그가 4시 반에 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복이 되는 셈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를 소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니까 말이다. 나타났더라도 아무런 대안이 없이 나타났다면 이 또한 불복이다. 부하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관리자의 행위이니까 말이다. 물론 그에게 훌륭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4시 반에 대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는 결코 무리한 지시가 아니지 않은가. 책상 위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귀여운 3자녀의 사진을 올려두고 있는 그가 아무런 까닭 없이 불복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에게 좀 생각해 본 후에 알려주겠네 라고 아마추어 관리자처럼 말했다면 내가 4시 반까지 그에게 대안을 마련해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벌써 앞서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내린 원숭이의 정의를 잘 기억하라. 원숭이란 두 당사자의 대화가 끝났을 때 실행에 옮겨질 다음 행동을 의미한다. 문제가 누구의 것이든 관계없이 항상 다음 행동은 부하의 몫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부하들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업무 위양을 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부하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 몫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업무를 위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하들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위양 작업은 쉬워진다. 그러니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부하들을 관리해 나가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가령 내가 부하를 4명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 하루에 원숭이 3마리씩만을 내게 넘겨준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넘겨주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화, 팩스, 이메일, 메모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정도라면 부하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절제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내가 누적된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월요일에 나는 각 부하들로부터 원숭이 3마리씩을 넘겨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날 저녁까지 12마리의 원숭이를 등에 얹게 되며 각각의 원숭이는 내 시간을 잡아먹기 시작할 것이다. 각각의 원숭이는 그것에 들이는 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이 부하에게 좀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네 라고 말했다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뺏기게 될지 계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좀 더 생각한다는 행위는 매우 주관적이고 측정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시간을 들인다고 생각하는 일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안일하게 이러한 행위를 떠맡는지도 모른다. 자, 이제 각 원숭이에 들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0분이라고 가정해보자. 부하들에게 넘겨받은 원숭이를 처리하는 데만 나는 매일 6시간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위의 가정에 덧붙여 내가 순수한 아마추어 관리자인데다 온종일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시스템으로부터 부과되는 업무도 만만치 않다는 가정을 추가해보자. 나는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다른 부분의 양해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므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높은 분들에게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찾아가기는 어렵다. 더욱이 나는 하루에 12마리의 원숭이를 매일 채집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현재 내 삶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식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다. 상사에 의해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받고 시스템에 의해 압박당하며 부하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신경에 마저 손상이 오는 것을 느낄 때면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데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월요일 4시 반에 이미 12마리의 원숭이를 거느리게 된 나는 자리에 앉아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나는 어떤 대학 교수가 쓴 시간관리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구입한다. 책에 따르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12마리의 원숭이를 앞에 펼쳐놓고 우선순위에 따라 줄을 세워본다. 제일 중요한 원숭이는 제일 위에, 가장 덜 중요한 원숭이는 제일 밑에 둔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상사와 시스템으로부터 부과된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흔히 서류 가방이라 불리는 원숭이 우리에 모든 원숭이들을 쓸어넣고 집으로 향한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집 안에서 업무를 처리할 요량이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나를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하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보, 잊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해줬네. 나는 말한다. 잊지 않다니 뭘? 아내는 약간 실망하는 기색으로 이렇게 말한다. 설마 또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탄식한다. 아, 또 하루 저녁이 날아가는군. 다음날 화요일 아침 나는 그놈들을 다시 회사로 몰고 온다. 상사로부터의 시달림, 시스템에서의 업무 압력, 부하들로부터의 새로운 12마리의 원숭이 인계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나는 24마리로 불어난 원숭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지만 제대로 될 리 없다. 원숭이들의 우선순위가 훨씬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24마리나 되다 보니 일일이 중요성의 순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5번째와 6번째 또는 14번째와 15번째의 중요도를 식별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관리자가 이처럼 다른 일에 완전히 휩쓸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남발하는 것이 주 원인이다.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네. 일단 한번 보고 나서 말해주겠네. 보고서를 읽어보고 대답해주겠네. 그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극히 희박하다. 만일 상사들이 몇 사람의 부하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한다고 치자. 그러나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약속들은 윗선에서 내려온 원숭이들 그리고 시스템과 주요 고객들로부터 넘겨받은 원숭이들과 경합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마음씨 좋은 상사라도 부하들과의 약속에 충실하기란 어렵다. 지금 시간은 금요일 오후 5시. 나의 등에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들끓고 있다. 나는 이것이 도망을 친다거나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아마추어 관리자인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고작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이다. 1. 어떻게 하든 여유 시간을 마련해 보는 방법. 2. 병이라도 핑계대어 조기 은퇴하는 방법.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을 달리 해본다.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원숭이가 내게 붙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숭이 수요를 줄일 수가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내가 처한 입장은 뻔하다. 그러나 나만은 이 점을 모르고 있다. 나는 회사에 충성을 다 바쳐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 위에는 요청한 것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끊임없이 다그치는 유능한 4명의 관리자가 있다. 그들은 업무 위양은 물론 그보다 더욱 어려운 챙기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의 도같은 인물들이다. 이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점을 모르고 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고 나면 더욱 비극적인 장면이 나를 기다린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묵묵히 원숭이 우리를 들고 차고로 향한다. 내가 뭘 하려는지 눈치챈 아내는 내 뒤를 따라오며 눈물 젖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가야 해요? 늘 이래야만 하나요? 나는 나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힘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소리친다. 여보, 이게 다 당신과 애들을 위해서라는 거 잘 알잖소. 차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막내딸애가 아내에게 하는 질문을 엿듣는다. 엄마, 아빠가 주중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학교에서처럼 지지나 그룹에 들어가게 되진 않을까요? 나는 차로 기어 들어가 회사로 향한다. 토요일 오전에 주차장에 세워지는 차는 내 차뿐이다. 나는 건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걷는다. 토요일 오전에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린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진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내용물을 꺼내놓은 후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 본다. 등에 탄 원숭이 이야기의 핵심은 업무의 주도권을 부하에게 이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자는 부하들의 주도권을 육성하기 전에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한다. 한 번 관리자가 주도권을 회수하면 부하들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는 여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부하로 인한 시간의 비중이 다시 커진다. 관리자와 부하가 동시에 어떤 일에 주도권을 쥘 수는 없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라는 말은 앞에서 보았듯이 두 사람의 등에 양다리를 걸친 원숭이를 나타내는데 원숭이가 그릇된 길로 접어드는 첩경이다. 부하로 인한 시간과 여유 시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것이라면 당신이 항상 필요로 하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당신은 오로지 원숭이를 그것이 본래 있던 자리, 즉 부하의 등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부하들이 상호 의존적인 팀의 자립심 있는 멤버로 남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들의 일을 대신해줘서는 안 된다. 부하들이 당신의 도움을 청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무기에 손을 얹고 방아쇠를 당겨주는 일이다. 사격 코치들은 이렇게 말한다.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멤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의 방아쇠 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방아쇠마저 당겨준다면 도대체 누구의 사격 실력이 늘겠는가? 당신인가? 아니면 그들인가? 당신이다. 당신이 월급을 받는 것은 누구의 실력이 느는 대가인가? 그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그들의 무기에 손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침내는 그들도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당신의 사무실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스스로 목표 조준에 힘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는 행동지향적이어야 한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행위가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히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나는 신년 결심보다 나을 것이 없다. 조잡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기만 하면
열정 자체만으로도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목표만 강조하고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목표를 원인으로, 결과를 영향으로 오해하고 있다. 한 가지 결과에 지금부터 9개월간 몰두하는 것과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또는 내일 실행할 구체적인 과업에 몰두하는 것은 별개이다. 결과에 대한 몰입은 결과의 효과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구체적 행위들만이 효과를 가져온다. 관리자들은 목표 일자가 저 멀리 있는 목표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다음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음 행동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행동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실행에 돌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애매함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실적 증대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당신은 원숭이를 긁어모으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을 붙잡는 일은 너무나 쉽다. 그래서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모으곤 하며 그 결과 퇴근할 무렵이 되면 부하들로부터 인계받은 원숭이들이 컴퓨터 주변에 득실거린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나는 일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감독한다. 결국 원숭이를 모으는 것은 나의 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때로 그 말도 맞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신은 아마추어 관리자에 의해 원숭이들이 어설프게 관리되는 모습을 보았으며 프로 관리자가 자신들의 원숭이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는 모습도 보았다. 원숭이란 양측의 대화가 마무리될 때 따르는 다음 행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것은 단지 문제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것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또는 문제 내에 포함된 다음 행동이다. 이것이 원숭이의 전부다. 그리고 모든 원숭이는 두 부분, 즉 실행해야 할 부분과 감독해야 될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설픈 원숭이 관리의 진면모는 당신이 부하에게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네 라고 말할 때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신은 부하로부터 책임을 떠맡은 것이며 그에게 진척사항을 보고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당신은 그 일에 관한 한 부하를 상사로 인정한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떠맡고 그에게 진척사항을 보고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체크할 권리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체크란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부하로부터 원숭이를 떠안는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부하가 당신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둘째, 그들이 자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두 번째 쟁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안 해줘서 또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불만스럽지 않겠는가? 당신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처럼 불만스럽고 화난 상태에서는 높은 생산성이나 품질을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당신은 그들의 불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 내에서 대형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스스로도 찜찜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에 불과하다. 찜찜해진 당신은 더 많은 원숭이를 떠안으려 할 것이며 부하들의 불만은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더욱 불안해진다. 이러한 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하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당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원숭이를 돌보고 먹이는 일이다. 이것이 부하들에게 적절하게 권한 위양을 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원숭이 수요를 알맞게 유지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요약해보자. 우리는 앞서 개개 원숭이를 살려둘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전체 원숭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당신이 관리하는 원숭이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중 일부는 결국 당신의 등에서 죽고 말 것이다.
모든 원숭이가 살 필요는 없다. 일부는 사살되거나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각각의 원숭이가 그것에 시간을 들일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나 제안서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 일은 꼭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당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인가? 당신 부하들 중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인가? 당신은 원숭이와 마주칠 때마다 이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원숭이를 먹이기로 결정했어도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이 원숭이는 먹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사살하는 게 좋은가? 먹이기로 결정한 원숭이는 대개 왕성한 번식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당신은 능력 이상으로 많은 수의 원숭이를 떠맡아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원숭이를 떠맡았다가는 다 부양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 당신 주변에는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굶주린 원숭이들이 들끓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앞에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왜냐? 당신의 과업 중 어느 하나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제대로 집중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리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굶주려 소리 지르는 원숭이에 둘러싸여 살아가느니 언컨의 원숭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안전하게 부하들에게 위임하는 편이 낫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위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치와 안배의 예술을 이해해야만 한다. 위임을 제대로 배운다면 당신은 능히 원숭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관리자들은 부하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몹시 언짢게 여긴다. 사실 부하들이 자기 신뢰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늘상 불안해하는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의 품을 떠난 각각의 원숭이에 대해 자유로움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언컨의 자유척도는 이러한 위임 관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자유 수준 1과 2인 상태를 벗어나 원숭이가 부하의 등에서 항시 머무르도록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권한 위양을 하면서도 그다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과제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당신은 걱정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위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하나 과제에 따라서는 아주 조금만 재량권을 부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코치이다. 코치는 사람들을 개발한다. 원숭이를 그저 마구잡이로 부하들에게 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먼저 부하들이 그놈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부하들의 능력 한도 내에서 책임과 행동의 자유를 위임한다는 데에 언컨의 자유척도의 비범함이 숨어 있다. 부하들이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허락하라.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어 주어라. 처음에는 어떤 부하들이 남들보다 더욱 훌륭하게 원숭이를 돌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 모두와 함께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이 문제나 기회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다음 행동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끔 도와주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언컨의 원숭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권한 위양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이 잘 되면 당신은 보다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숭이는 부하에게 맡기되 무의식 중에 그놈들을 떠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때로 원숭이는 매우 교묘하게 움직인다. 당신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서 당신의 등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원숭이를 누군가에게 안겨주었다면 반드시 이것을 챙길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마련해라. 이렇게 해야 예상치 않았던 돌발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당신의 일정 관리에도 문제가 없게 된다. 이것은 원숭이를 관리하고 그놈들이 본래의 주인과 계속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책에 쓰인 모든 것은 당신이 업무의 내용과 타이밍을 어떻게 올바르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를 부하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언컨의 시간 관리 전략을 활용하여 원숭이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다 배운 셈이다. 당신은 멀리서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원숭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놈들이 무작정 당신의 등에 올라타는 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